안녕하세요. 퍼펙트 사회팀에서 사회문화 강의를 맡고 있는 명재민입니다. 자, 오늘은 5강이죠. 5강의 407쪽에 사회구조의 의미와 특징부터 볼 건데, 요것보다는 밑에 개인과 개인의 일탈 행동이 더 중요한 내용이죠. 자, 지난 시간에 봤던 거 한 번만 좀 정리하고 갈까요? 지난 시간에 제일 중요한 건 405쪽에 있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해서 사회 실제론, 명목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401쪽에는 사회적 상호작용이라고 있죠. 협동경쟁 갈등. 협동경쟁 갈등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근데 왜 틀린다? 협동경쟁 갈등이 사회적 상호작용인지 몰라서 틀린다. 그 다음에 지위와 역할에서 역할과 역할 행동 꼭 구분하셔야 되고요. 자, 오늘은 사회구조의 의미와 특징을 볼 겁니다만 사회구조보다는 개인의 일탈 개념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사회구조라는 것은 407쪽입니다. 자, 사회 내에서 개인과 집단들이 상호관계를 맺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것 같은데, 개인과 집단들이 상호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말해요. 사회적 상호작용이 뭐라고요? 협동경쟁 갈등이라고요.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지속돼야 돼요. 한 번 협동하고 한 번 갈등 맺고 한 번 경쟁하고 이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그게 정형화된다 그러죠. 정형화는 어떤 안정된 틀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사회구조라고 부릅니다.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행위를 딱딱딱 유형화시켜서 상대방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요거 나중에 문화의 속성에서 또 할 건데, 자, 사회구조의 특징이 3가지가 나와 있네요. 하나만 더 볼 겁니다만, 자, 먼저 지속성. 자, 사회 구성원이 바뀌더라도 사회 구조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오랫동안 유지된다. 어렵지 않네요. 우리나라 전 세계적인 어떤 사회 구조 어렵지 않습니다. 법 구조, 정치 제도, 가족 제도 한두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갑자기 사회 구조가 변하는 건 없어요. 오랫동안 지속되죠. 근데 왜 지속되냐면 이 사회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다? 오래 걸렸습니다. 한두 번 이게 된다고 해서 사회구조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정형화된 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만들어진 지 오래된 것은 없어지는 것도 쉽게 없어지진 않습니다. 이게 지속성이고요. 그 다음에 안정성이 있는데 개인들의 구조화된 행동을 함으로써 안정된 사회관계가 유지된다? 어차피 뒤에 가서 해야 되고 중요한 거니까 이 사회구조의 특성 중에 안정성 옆에다가 이꼬로 하고, 이거는 문화의 속성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공유성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뭐라고요? 공유성하고요. 일단 이것만 적어놓으시고 무슨 뜻인지 설명해 드리면, 자, 구조화된 행동을 한다는 건 우리 사회구조를 이미 사람들끼리 약속하고 알고 있어. 예를 들어볼게요. 장례식 가는데 예를 들어 우리 집안에 누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제 친구가 저를 위로해 주러 왔어요. 그럼 위로해 주러 온 친구를 와갖고, 야, 너 일로 와봐. 장례식장 오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굳이 설명해 주지 않아도 그 친구가 사회 구조에 의해서 장례식장에 가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는 대충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럼 저도 그 행동을 하게끔 내 친구가 나 위로해 주러 왔으니까 이렇게 행동하겠다라고 예측을 하는데, 그 예측이 대부분 어때요? 들어맞아요. 만약에 평소와 다른 행동, 장례식장에 와서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친구와 저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뭐예요? 안정된 사회관계가 유지되는 안정성이 있고요. 자, 아까 제가 지속성이 있다고 쉽게 변하지 않는다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쉽게 변하지 않는다 그랬지 영원히 안 변한다고는 안 했습니다. 그 밑에 뭐예요? 변화 가능성, 변동성이 있대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회 구조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변할 수는 있습니다. 변동성은 분명히 있어요. 장례식의 어떤 모습, 조선시대 장례식과 지금 현대 장례식은 많이 변했잖아요. 쉽게 변하진 않습니다만 시간이 오래 지나면 충분히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써놓을까요? 4번째 보면 뭐가 있다? 밑에 쓰고 강제성이라고 쓰세요. 뭡니까? 강제성. 사회 구조가 개인에게 강제적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영향을 미친다고요. 내가 뭘 하고 싶어도 사회 구조가 딱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까 장례식 왔던 친구가, 야, 장례식에 꼭 검은색 옷에 우중충한 분위기로 가야 돼? 아니야, 나 어제 누가 사줬는데 아주 빨간색 옷에 너무 이쁜 걸 입고 가고 싶어. 입고 가면 어떻게 돼요? 원활한 사회생활 할 수가 없죠.
너 미친놈이니? 이런 소리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제성은 그런 옷을 입고 가고 싶어도 장례식이라는 사회구조가 저한테 개인에게 영향을 미친다. 근데 사회구조가 영향을 미친다는 강제성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중에 무슨 관점하고 똑같아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하면 무조건 머릿속에 두 개 딱 뭡니까? 사회 실제론과 명목론이 계기적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두 개 중에 실제론이에요, 명목론이에요? 사회 구조가 개인에게 강제적으로 영향을 미친대요. 당연히 사회 실제론적 관점하고 똑같은 이론이 성립이 되는 거죠. 사회 구조는 요 정도 보시고, 자, 개인의 이제 일탈입니다. 일탈의 정의 볼까요? 사회에서 규정된 제도나 규범이 있어요. 그걸 어긋나는 겁니다. 사회에서 정해놓은 어떤 규정이나 제도가 어긋나는 건데, 특성을 봤더니 어떤 행동 자체가 아니라 그 행동이 일어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대요. 문화 차이에 따라 달라지고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 또 나왔네요. 문화나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 뭐가 있어요? 상대성이 있다는 거죠. 일탈 행동은 상대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대마촌 흡연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선 아예 범죄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일탈이에요. 근데 미국의 어떤 주나 유럽에서는 인정하는 주도 있단 말이죠. 똑같은 행동인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고 어디선 된단 말이죠. 일탈이냐 아니냐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여름에 밖에 미니스커트 입고 나가면 뭐 당연한 그런 패션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조선시대에 입고 나가면 난리 나는 거죠. 엄청난 일탈인 겁니다. 요게 있고요. 그래서 문화의 차이, 시대의 차이 옆에다가 사회문화 일탈 행동에는 뭐가 있다? 상대성이 있다라고 적어놓으시면 되고, 자, 말 나온 김에 이 일탈과 가끔 범죄를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일탈과 범죄는 당연히 엄청 다른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 일탈은 범죄입니까? 아닙니다. 청소년 가출 일탈이죠. 범죄입니까? 아니에요. 청소년 흡연 일탈이죠. 범죄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범죄는 일탈입니까? 맞죠. 무슨 뜻입니까? 범죄는 그 사회에서 최소한 이것은 무조건 지켜라 라고 정해놓은 최소한의 법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최소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겼다는 얘기는 최소한의 규칙을 어겼다는 얘기고, 그러면 범죄가 되는데 범죄는 무조건 일탈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번에 일탈 행동을 바라보는 관점이 기능론 갈등론 또 나왔네요. 자, 기능론은 일탈 행동을 어떤 사회 구성 요소들이 다 자기 맡은 바 역할이 있는데 제 역할을 못하거나 사회화에 실패한 경우 사회 내의 긴장과 도덕적 규제 부족에서 일어났다. 제가 첫 번째 강에서 기능론 갈등론 너무 중요한데, 기능론에서는 사회 문제, 사회 갈등, 일탈이 생기는 거 인정한다 그랬습니다. 단 그건 뭐라고요? 누군가가 무슨 행동을 잘못한 거기 때문에 원래대로 돌아가게끔 해결책을 제시해 주면 됩니다. 기능론의 해결책 포인트고요. 갈등론은 일탈이 왜 생기겠어요? 사회구조 자체가 잘못된 거죠. 사회 불평등 구조로 기인한 갈등과 투쟁이 일탈 행동을 유발한다고 보고요. 자, 상징적 상호작용론 뒤에 다시 정리할 겁니다만 중요합니다. 이거 타고난 비행 행위 유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일탈이다 아니다 이런 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떤 행위를 누군가가 이건 비행이야, 이건 일탈이야 라고 규정하면서 어떤 집단을 일탈 집단으로 분류하는지 주목해야 된다는 건데, 자, 중요한 건 407종 맨 밑에 일탈 행동에 대한 이론이 크게 여기는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1번 아노미가 나와 있네요. 아노미 옆에다 쓰십니다. 아노미는 기능론에서 보는 겁니다. 아노미는 일탈 행동을 어디서 본다? 기능론에서 일단 구분부터 할게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408쪽에 2번에 차별적 교제와 낙인이론이 있습니다. 묶어서 요 두 개는 미시적 관점의 상징적 상호작용론, 상상론에서 일탈을 보는 거고요. 마지막 갈등은 갈등에서 보는 거죠. 시험에는 3가지가 잘 나옵니다. 아노미와 차별적 교제, 낙인 이렇게 3가지인데 아노미를 또 사람에 따라서 2개로 구분하기 때문에 사실상 일탈에서 시험에 나오는 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건 4개라고 보면 됩니다. 그 4개를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아노미. 자, 아노미를 우리가 그냥 해석해보면 무규범이다. 이건 하면 돼, 안 돼라는 규범이 있는데 무규범이래요. 규범이 없다는 거겠죠. 그래서 일탈이 생긴다는 건데, 아노미의 이론을 보면 의미 사회적 혼란으로 인해 사회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뭐 변동하건 문제가 생기건 혼란이 생겨서 규범,
이게 사라지고 가치관이 무너지면서 개인의 행동 지침이나 목표 달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건 해야 돼, 해서는 안 돼, 이런 행동 자체의 규범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빨리빨리 새로운 이론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새로운 가치관이. 현대사회는 변동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기존에 내가 이건 맞는다라고 생각하는 규범이 있어요. 요즘 많이 약해진,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효 같은 겁니다. 효.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시되고 있습니다만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약해졌죠. 근데 요즘은 효 규범이 약해지면서 부모님을 꼭 자식이 모셔야 된다, 이런 개념 자체가 많이 약해져 버렸거든요. 그러면 부모님을 자식이 안 모시면 나이 드신 부모님을 누군가가 모시는 사회적인 어떤 약속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들어오지 않으면서 무기범 상태가 빠지니까 뭐 부모님 뭐 존속 사례 같은 거 생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범죄 일탈이 생긴다는 거죠. 제가 아까 아노미를 두 개로 구분을 한다 그랬습니다. 408쪽에 넘겨보시면 대책, 아노미는 기능론적 관점이라 그랬어요. 기능론의 대책은 하나죠. 문제가 생겼죠?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모든 문제 해결책은 하나입니다. 원인 찾아서 제거해주면 돼요. 그 제거가 사회 규범의 통제력을 회복하고 사회적으로 합의된 가치관을 딱 정립해주면 됩니다. 중요한 겁니다. 지금 설명드린 아노미는 대부분 뒤늦게임의 아노미가 많이 나옵니다. 뒤늦게임의 아노미, 사람 이름을 답으로 해서 나온 적은 없습니다만 사람 이름을 기억하셔야 이론이 정립이 됩니다. 뒤늦게임과 머튼의 아노미가 있는데, 뒤늦게임의 아노미는 사회규범이 약화되거나 부재됐어요. 그러면 사회규범이 약해지거나 없어졌다. 그러면 빨리 다른 사회규범이 대체해져야 되는데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대체가 안 돼요. 또는 두 가지 이상의 상반된 규범이 동시에 존재할 때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사회가 급속도로 변할 때 사람이 행동의 지침을 잃게 되면서 문제가 생긴다. 범죄가 생기고 일탈이 생긴다. 뒤늦게임의 아노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노미라 하면 뒤늦게임의 아노미가 생기고요. 자, 머튼의 아노미는 뭐냐? 사회 구성원들이, 누구나 사회 구성원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뭐가 있대요? 문화적 목표가 있대요. 또는 다른 말로 사회적 목표라고 부르는데, 이런 문화적 목표와 그 사회가 인정하는 제도적 수단 사이에 괴리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지금 방금 문화적 목표라 그랬네요. 뭐 어려운 말 아닙니다. 그냥 사회적 목표예요. 여러분들 지금 수업 듣고 계신 여러분들의 사회적 목표가 뭡니까? 합격. 끝. 저는 목표가 뭐냐면, 너무 속세적인가? 부자. 대부분 그렇죠. 저의 목표는 50살 넘어서, 50살은 조금 너무 빠른가? 50살 넘어서 5호 한 6층짜리 건물 하나 갖고 있으면서 월세 따박따박 받아먹고 하루 종일 운동이나 하러 다니면서 뭐 그런 거예요. 어쨌거나 이런 누구나 다 갖고 싶은 사회적 목표가 있잖아요. 그럼 이 목표를 이룰 만한, 여기 나와 있죠. 뭐예요? 그 사회가 인정해야 되죠. 당연히 제도적 수단이 있단 말이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걸 정리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목표 인정하고 수단 인정합니다. 목표 인정하고 수단 인정하지 않아요. 목표 인정하지 않고 수단 인정하고,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의 목표는 합격. 그럼 누구나 인정하는 이 합격을 이루기 위한 제도적인 수단은 뭐예요? 열공.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는 우승, 금메달. 그러면 이 금메달을 따기 위한 누구나 인정하는 제도적 수단은 당연히 열심히 훈련하는 거. 그러면 지금 머튼의 아노미 배우고 있습니다. 네 가지 중에 머튼의 아노미는 뭐겠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죠. 목표도 이루고 싶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제도적 수단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 열심히 수업하고 있고 돈 벌려고. 그죠? 올림픽 나가는 선수들 금메달 따려고 열심히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들. 문제가 안 됩니다. 시험에 잘 안 나오겠죠? 요거 뭐예요 그럼? 얘는 뭐야 이거? 나는 목표도 싫고 수단도 됐어. 가끔씩 세상에 이런 일에 보면 산속에 혼자 짱박혀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카메라 들이대는데 막 바지 쑥쑥 벗고, 됐어 나는 정치 권력 뭐 돈 다 필요 없고 그냥 속세를 떠나서 사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보는 머튼의 아노미는 요거죠. 무슨 뜻입니까? 목표는 이루고 싶어요. 합격하고 싶어요. 근데 제도적 수단인 열공이 아니라 컨닝하거나 문제 유출하거나, 올림픽 금메달 따고 싶어요. 훈련이 너무 힘드니까 약물 복용한다거나.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성적 올리고 싶어요. 열심히 공부하는 게 아니라 컨닝하는 거죠. 요겁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는 머튼의 아노미는 요 두 번째 칸에 해당한다는 거고, 어차피 해야 되니까 뒤에 사회 조직에서 관료제가 나오거든요. 이거 좀 특이하지 않아요? 뭐야 얘는?
목표는 됐고 수단이 중요해.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목표만 강조하고 수단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목표는 됐고 수단만 강조한다? 어차피 해야 되니까요. 요거 뒤에 보면 관료제의 결정적인 단점 중에 뭐가 있습니까? 목적, 전치, 목적, 전도가 있죠. 관료제의 결정적인 단점, 관료제 대표적으로 공무원, 군대, 학교 이런 여러 가지 관료제 집단들 중에서 이거는 목적보다는 수단만 강조하는 거예요. 원래 이게 강조돼야 되는데 너무 수단만 강조하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목적만 추구하는 경우죠. 자, 이건 나중에 어차피 볼 거니까 한번 본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표를 정리해서 표 자체가 시험에 나오진 않겠습니다만 요 사회적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제도적 수단이 없으면 아노미 상태에 빠지면서 일탈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차별적 교제 이론 쉽습니다. 교제, 사귀었네요. 차별적으로. 일탈입니다. 차별적 교제의 포인트는 뭐예요?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금묵자흑. 이거 뭡니까? 나쁜 친구 사귀었더니 나쁜 짓 했더라 이거예요. 원인을 봤더니 개인의 일탈 유형을 지속적으로 접하면서 일탈을 수행하는 거래요. 발생은 나쁜 친구 사귄 거예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하고 일탈 집단과의 지속적인 교제. 나쁜 친구 우리 애가 중학교 때까지는 그렇게 착하고 공부 잘했는데 고등학교 올라가더니 갑자기 공부도 안 하고 애가 이상해졌어요. 담배 피우고 나쁜 짓만 하고요. 왜? 나쁜 친구 사귀었대요.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나쁜 친구 사귄 거예요. 그럼 사례, 우범지대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일탈하는 친구를 쉽게 사귀고 그들의 행동에 대한 도덕적 저항감이 적어서 쉽게 일탈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해결책을 찾아야 돼요. 모든 문제 해결책은 원인 찾아서 제거하면 된다고요. 차별적 교제 이론에 의하면 문제는 왜 일으킨다고요? 나쁜 친구 사귀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안 사귀면 되죠. 그럼 뭐예요? 대책은 일탈 집단과의 접촉을 안 하게 하면 됩니다. 맹모삼천지교잖아요. 이런 겁니다. 근데 여기는 안 나왔으면 한계점이 있어요. 차별적 교제의 결정적인 한계점. 요즘 보면 묻지마 살인 같은 거, 즉 나쁜 친구하고 전혀 접촉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나쁜 짓 하는 애들이 있어요. 너 그 사람 왜 죽였냐? 그냥요. 이런 애들이 있어요. 가끔 보면. 그런 사람들은 앞에 찾아봤더니 가정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사회생활도 문제 없는데 갑자기 범죄 저지르는 거죠. 차별적 교제 이론에 의해서 설명이 안 되는 케이스입니다. 즉 나쁜 집단과 접촉하기 이전에 일탈을 일으키는 사람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결정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자, 차별적 교제가 상징적 상호작용론이었고, 세 번째 낙인. 낙인 많이 들어보셨죠? 낙인 찍혔다. 한 번 어떠다가 일탈을 했는데 이 사람이 선입견, 편입견이 작용해서 아무리 좋은 짓을 하더라도 넌 나쁜 놈이야. 낙인이 찍힌 경우예요. 자, 원인, 타자. 다른 사람이요. 타자에 의해 공개적으로 일탈자로 규정이 되면 사회적으로 거부돼서 다시 일탈 행동을 하는 거죠. 전과자 같은 분들입니다. 어쩌다가 실수로 전과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 이제 교도소에 가서 교화를 잘해서 나는 비록 전과자가 됐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사회 가서 열심히 살 거야. 그래서 사회 딱 나왔는데 전과자란 이유로 취직도 안 되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또 범죄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재범률이 높다는 게 우리 형법에 보면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거든요. 원래 교도소의 목적은 응보주의라고 해서 너 잘못했으니까 처벌을 받아. 이것도 있습니다만 잘못한 사람을 교화시켜서 원래 사회로 돌려보내려는 목적이 있는데 재범률이 높다는 얘기는 그 교화의 의미를 많이 상실했다는 뜻이 될 거예요. 낙인이 그런 케이스입니다. 특징 볼까요? 일탈을 규정짓는 객관적인 규범이 없어요. 이런 전제하에 특정 행동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나 의미 규정에 관심을 갖습니다. 409쪽의 개념 체크에 1차적 일탈과 2차적 일탈이 낙인에서 나옵니다. 1차적 일탈은 누구나 한 번쯤 다 해봤던 거예요. 저 아침에 출근하면서 한 것 같아요. 불법 유턴 이런 거. 불법 유턴 그거 일탈이잖아요. 길거리 가다 침 한 번 뱉는 거. 누구나 다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학교에 등교하다가 침을 뱉고 휴지를 버렸더니 선생님이 지나가다 봤어. 너 나쁜 애구나. 왜 침 뱉니? 어쩌다가 한번 실수해갖고 다음에 그 학생이 학교에서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선생님이 다 나쁘게만 보는 거죠. 그게 2차적 일탈입니다. 1차적 일탈은 대부분 모르고 지나치는데 2차적 일탈은 계속 하게 된다는 거죠. 자, 다시 낙인이론. 그럼 낙인이론도 대책을 찾아봐야겠네요. 낙인이론에 의하면 한 번 낙인 찍히면 끝입니다. 헤어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낙인의 포인트는 낙인을 한 번 찍을 때 신중한 낙인이 필요해요. 혹시 모르는데 낙인은 여러분들 부정적 낙인이 있고요. 부정이면 긍정적 낙인이 있겠죠.
근데 보통 낙인이라는 말은 뭐가 어울려요? 부정적 낙인이 어울리죠. 긍정적 낙인은 좋은 거잖아요. 막 찍어도 상관없어요. 좋은 건게. 근데 부정적 낙인은 낙인 이론에 의하면 한 번 찍히면 그 사람은 헤어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정적 낙인을 찍을 때는 정말 이 사람이 잘못한 건지 잘 생각해서 정교하게 찍어야 된다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자, 갈등 이론이요. 갈등 이론은 앞에 많이 봤던 거니까, 자, 자본주의 체제의 불평등한 사회 구조로 인해서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자본가와 계급가라는 이런 계급 갈등 때문에 범죄나 일탈이 발생한다. 일탈은 일시적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모순점. 그러니까 갈등론은 항상 얘기합니다만 현 사회를 부정적으로 보니까 구조적인 모순점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대요? 사회 구조 자체를 뒤집어 엎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대책은 구조로 해결을 해야 되고요. 자, 4번에 일탈이 사회에 미치는 순기능과 역기능. 일탈이라는 말을 들으면 부정적인데요. 일단 역기능이 있겠죠. 역기능 먼저 볼까요? 일탈 행동이 많아지고 늘어나면 사회 질서 유지가 어려워지면서 사회적 자원이 낭비돼요. 일탈 많은 사회가 좋은 사회라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일탈을 또 너도 나도 다 하게 되면 사회 구성원들이 야, 쟤는 안 지키는 나만 지켜? 안 지키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일탈에 긍정적인 면이 있을까? 우리 지난 시간에 봤었던 사회적 상호작용 중에 협동, 경쟁, 갈등의 긍정적인 면과 비슷합니다. 일탈 방지를 위해서, 일탈하게 되면 일탈 방지를 위해서 사회적 합의나 대책, 사람들이 이런 일탈을 하던데 새로운 법이라든가 새로운 대책이 만들어지고요. 또 사회 문제가 밖으로 표출됩니다. 일탈이 생기기 전에는 몰랐는데 표출되면서 대책을 마련할 기회도 제공하며, 그 다음에 일탈이 없는 사회는 생각해보세요. 사회 문제나 갈등, 일탈이 없는 사회 생각해보세요. 너무 심심하고 재미없을걸요. 그 사회는 세상에 없는 유토피아 같은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일탈이 있으면 이 사회가 해결하면서 사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이겁니다. 일탈 한 번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일탈과 범죄는 다르다는 의미. 그 다음에 일탈은 상대성이 있으며 아노미가 뒤늦게의 아노미, 머튼의 아노미, 그 다음에 차별적 교제, 낙인, 이렇게 네 가지 정도를 집중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노미는 둘 다 뒤늦게이건 머튼이건 다 기능도적 관점에서 보는 거고, 낙인과 차별적 교제는 미시적 관점에 상징적 상호작용에서 봅니다. 자, 지금 챕터 5강을 마무리했는데요. 5강은 딱 주제가 두 개입니다.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과 일탈, 요거 정리하시고요. 415쪽에 챕터 6번. 자, 요거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로 요것도 구분을 해볼게요. 415쪽에 사회 집단. 집단은 양과로 이번에 사회 집단을 기준에 따라서 두 개씩 세 개로 구분하거든요. 요거 정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417쪽에 보면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 구분하는 거, 양과로 3번에 자발적 결사체. 제가 딱 이거다 라고 설명드리면 그것만 찝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18쪽에 관료제하고 탈관료제. 요렇게 정리하면 6단원까지가, 챕터 6까지가 일반적으로 2단원이라 그랬거든요. 정리가 될 겁니다. 자, 15쪽에 사회 집단 볼까요? 둘 이상의 사회 구성원들이 모여서 공통의 관심 대상을 통해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한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집단이 사회 집단이라고 부르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사회 집단의 성립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세 가지입니다. 뭐 성립 요건이라고 거창하게 설명하니까 어려운 것 같지만 단순합니다. 1번 나왔죠? 뭐예요? 둘 이상이래요. 둘 이상. 자기 혼자 사회 집단을 만드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뭐가 있어요? 공통의 관심사니까 두 번째는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같은 사회 집단에 속해 있어. 요것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사회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끼리 뭘 가져야 돼요? 지속적인 기브 앤 테이크 하면서 상호작용을 가져야 돼요. 예를 들어볼게요. 가족. 다 조건에 해당합니다. 자, 한국과 일본이 축구예요. 상암 경기장에서 6만 명 꽉 차서 6만 명이 싹 다 홈 경기라 한국을 다 응원해요. 잘 보세요. 둘 이상이죠. 공동체 의식이 있을까요? 있죠. 대한민국 하면서 대한민국 응원하잖아요. 이게 없어요. 우리 한국 이겼으니까 6만 명 들어가는 호프집 하나 빌려서 500한잔씩 먹고 가자. 그거 안 되잖아요. 지들끼리 끝나서 붉은 악마건 뭐건 모여서 어떤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데 관중들, 뭐 터미널이나 어떤 지하철역에
군중들 이런 사람들은 요 두 개는 존재할 수 있는데 요것 때문에 사회 집단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사회 집단을 배우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416조 보면 사회 조직 배울 거거든요. 책이 마음대로 쓰여져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배웠냐면요. 사회 구조 배웠어요. 구조. 지금은 뭘 배우냐면 사회 집단 배우고 있고요. 바로 다음에는 사회 조직을 배울 거거든요. 이거 다 말장난 같은데 잘 생각해 보세요. 구조, 집단, 조직. 점점점 배우는 범위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좁아지고 있어요. 사회 구조, 우리나라 사회 구조 배운 다음에 그 안에서 사회 집단, 집단 중에서 좀 더 명확하게 공식적인 목표와 어떤 목적을 갖고 들어간 사회 조직, 배우는 순서가 점점 좁아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드리면 사회 집단은 세 가지 어떤 성립 요건이 있어야 사회 집단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사회 집단 배운 것을 415쪽의 유형 다시 설명드리면 이건 나누는 뭐가 중요하다? 기준이 중요합니다. 먼저 1차, 2차 나누는 방식이 뭐래요? 접속이라고 되어 있네요. 오타, 접촉 방식 친밀도. 어디서 많이 배웠던 것 같은데요? 맞아요. 사회와 기관에서 1차적 사회화 기간, 2차적 사회화 기간 똑같습니다. 1차적 사회화 기간과 2차적 사회화 기간 나누는 게 접촉 방식과 친밀도고, 살짝 넘겨보면 결합의지, 사람 이름은 나온 적이 없어요. 결합의지에 의해서 공동사회, 이익사회, 결합의지 이꼬로 하고요. 결합의지하고 똑같은 얘기가 바로 나의 선택의지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예요? 소속감에 따라서 내 집단, 외 집단.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고 조금 어려운 건 두 번째인데요. 첫 번째, 1차, 2차부터 볼까요? 사례 먼저 보면 쉽습니다. 1차는 가족, 또래 집단, 친구. 2차는 동창회, 정당, 자선단체, 학교. 학교 옆에다 쓰세요. 2차 집단 학교입니다. 1차 집단 특징. 구성원들이 작아요. 그렇죠. 야, 친구인데. 동창회에 들어가면 다 친구겠습니다만 동창회하고 우리 친한 친구끼리 만드는 거. 야, 우리 친한 친구 한 479명이서 모여서 모임 하나 만들까? 이런 거 없잖아요. 친구라고 모여봤자 뭐 많아봤자 한 10명 아니면 10명 이렇게 좀 친한 친구는 따로 있단 말이죠. 소수의 구성원이고요. 1차 집단은 접촉 방식이 친하니까 친밀도, 면대면 얼굴 맞대고 구성원 간의 친밀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1차 집단은 아무래도 개인이 인성 형성하는데 결정적입니다. 1차적 사회화 기간에 해당하니까요. 그 다음에 구성원의 인간관계가 집단의 일처 목적. 친구 왜 만나요? 엄마 아빠 왜 만납니까? 목적이 없다 그래서 인간관계 자체가 목적이라고요. 엄마 아빠 만나는 목적은 그냥 우리 엄마 아빠니까 만나는 거지 특정 목적을 갖고 만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1차 집단 반대로 뒤집으면 2차 되겠네요. 2차 집단은 다수의 구성원, 1차보다는 구성원의 수가 당연히 많습니다. 구성원 간의 인간관계는 피상적, 계약적, 편의적이고요. 특정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동창회는 그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의 어떤 돈독한 우정을 위해서, 정당은 정치에서 배웠었죠. 정당의 목표는 정권 획득하려고. 자선단체, 시민단체라고 봐야겠네요. 시민단체는 공익. 그 다음에 학교는 왜 들어간다고요? 학교 왜 간다고요? 아니라 그랬어요. 대학 가는 거. 왜요? 공식적 사회화 기간이니까 사회화 하려고 가는 거예요. 다시 또 설명드립니다. 학교가 2차 집단인데 그 안에 학교 갔더니 1년 365일은 아니더라도 맨날 얼굴 맞대고 있는 친구 있고 선생님 있다? 그 안에 선생님과 나, 친구와 나의 관계는 물론 1차 집단의 성격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2차 집단 다수의 구성원이고 맨 밑에만 보면 되겠네요.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결속. 이 공동의 이익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돈이 아닙니다. 학교는 사회화라는 공동의 이익을 위해 들어가는 거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접촉 방식에 따라서 1차, 2차 이렇게 구분합니다. 넘겨보시면 416쪽에 자 2번이 조금 어려우니까 순서를 바꿔서 3번부터 보겠습니다. 소속감 쉽습니다. 내 집단, 외 집단. 우리나라 사람들은 벌써 제가 우리라는 말 쓰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라는 말 정말 좋아해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라는 말을 쓰면 그게 내 집단 의식이 되는 거예요. 자신이 소속돼 있으면서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 집단, 우리 학교, 우리나라, 우리 집. 내가 속해 있으면서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어요. 활동을 통해서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며 자신의 행동과 판단의 기준이 되는 우리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외집단은 자신이 속해 있지 않는 바깥 집단인데 이 외집단이 심해지면 뭐까지 이루어지냐면 이질감이나 적대감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들 집단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근데 내 집단과 외 집단을 나누는 기준은 항상 상대적입니다. 우리 반하고 옆 반하고 축구 시합하면 우리 반이 내 집단, 옆 반이 외 집단. 근데 우리 학교하고 다른 학교하고 축구 시합하면 옆 학교도 우리 학교니까 옆 학급까지도 다 옆 반까지도 다 우리 집단, 우리 학교, 쟤네가 다른 학교. 더 크게 볼까요? 우리나라하고 다른 나라랑 축구하면 옆 학교 할 거 없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내 집단, 밖에가 외 집단이 되겠죠. 상대적이에요. 자, 소속감 기준 생각하세요. 소속감에 따라 내 집단, 외 집단. 자, 이제 위로 올라가면 제일 중요하고 많이 나오는 결합의지. 이 결합의지를 뭐로 바꾸시라고요? 선택의지입니다. 결합의지, 선택의지에 따라서 공동사회, 이익사회인데 나중에 자발적 결사체에서 이익집단이 나올 거예요. 그 이익집단에서 이익은 정치에서 배우셨죠? 정당, 시민단체, 이익집단 맨날 구분하잖아요. 이익집단의 이익의 목표는 뭐죠? 돈 버는 거. 자기 집단의 이익이 맞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익사회에서 이익은 돈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익사회에서 이익은 뭐가 이익이죠? 본인이 선택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럼 공동사회는 반대네요.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는 게 바로 공동사회입니다. 공동사회 볼까요? 결합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럼 뭐예요? 옆에 사례. 여러분 사례가 여러 개 나와 있는데 가족과 하나 써놓으시면 나중에 다시 정리할 겁니다만 공동과 이익에서 나머지는 쉬워요. 가족 태어나면서부터 본인이 선택해서 엄마 아빠가 우리 엄마 아빠인데 마음에 안 드는데 바꿀래. 안 되잖아요. 가족은 당연히 공동사회예요. 공동사회 사례에다 하나 써놓으시면 민족 공동사회입니다. 그럼 민족과 대비되는 이익사회가 있겠죠. 조금 이따 볼게요. 공동사회 두 번째, 사회 구성원의 의지와 무관하게 보통 귀속지위에 의해서 엄마 아빠가 내 엄마 아빠인 거지 이유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선천적, 자연 발생적으로 결합됐으며 그럼 구성원들의 관계는 대부분 1차 집단의 관계이기 때문에 친밀하고 정서적 신뢰감과 협동심이 강합니다. 관습이나 전통에 뭐 잘못하면 집에서 뭐 잘못하면 엄마 아빠가 어떻게 돼요? 조용히 야구방망이 가지고 안방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건 뭐 경찰에 신고하고 이런 건 없잖아요. 농담을 하는 말입니다. 실제 그렇게 하겠습니까만 요즘 그렇게 하면 아무리 친권자를 하더라도 경찰에 다 고소하면 큰일 납니다. 법 바뀌어서. 자, 그럼 이익사회는 여기서 말하는 이익은 돈이 아닙니다. 포인트는 필요에 의해서 결합됩니다. 구성원들의 의지에 의해 후천적이고 인위적으로 결합됐어요. 뭔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사례만 볼까요? 회사, 돈 벌려고. 학교 왜 들어갔다고요? 사회화하려고. 인간관계 자체가 수단적이고 목적 지향적이고 효율성과 전문성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공동사회가 민족이면 이익사회는 뭐라고 부릅니까? 국가. 국가요? 국적. 이해되시죠? 느낌 와요? 민족은 제가 태어날 때 민족을 선택할 수 나는 독일에 어디가 좋아. 하지만 선택할 수가 없어요. 태어났더니 한민족인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럼 태어났을 때 본인이 국적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 어렵지만 나중에 선택할 수는 있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이것 때문에 뭐가 문제가 생겨요. 성인들이 남자들이 이제 우리나라 같은 속인주의라고 해서 엄마 아빠 중에 한 사람만 한국 사람이면 얘가 아프리카에서 태어났건 하와이에서 태어났건 무조건 한국 국적을 주죠. 근데 미국은 속지주의라 그래서 미국 안에서 태어나면 미국 시민권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흔히 자기 자식들 특히 딸은 크게 상관없어요. 아들이 이제 나면 미국에서 납니다. 그럼 태어나자마자 미국 시민권도 획득하고 한국 국적도 획득하죠. 언제 문제가 돼요? 20살 되면 병무청에서 뾰로로로로 편지 날라갑니다. 신검 받아. 연기하다가 27인가 8살까지 신검도 연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 국적을 선택을 해야 되죠. 그럼 시민권 획득하면 군대 안 가도 된다는 얘기니까요. 우리나라 의무병으로서. 그러니까 이익은 어렵지만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이익사회가 되는 거예요. 자, 결합의지에 따라서 공동사회, 이익사회 구분점 생각하십니다. 준거집단까지만 볼까요? 준거집단 옆에다가 준거 어려운 말 아니죠? 그냥 옆에다 입고를 하고 나의 기준집단이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일탈할 때 낙인이 별말 없으면 부정적 낙인, 긍정적 낙인 뭐라 그랬어요? 부정적 낙인이죠?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준거집단도 별말 없으면 당연히 긍정적 준거집단이겠어요. 부정적 준거집단이겠어요. 별말 없으면 당연히 긍정적 준거집단입니다. 긍정적.
이해되시죠? 부정적 증거 집단도 있어요. 긍정적 증거 집단, 나는 저 조직, 저 집단으로 들어가고 싶어. 이게 긍정이고 부정적은, 쟤들은 왜 저래? 난 저러지 말아야지. 이거예요. 증거 집단, 기준 집단의 뜻은 나의 기준이 되는 집단입니다. 개인의 신념, 태도, 가치관을 규정하는 집단으로 개인의 행동이나 판단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본인이 속해 있는 소속 집단과 증거 집단이 같다. 시험에 안 나옵니다. 왜요? 문제가 없으니까. 증거 집단은 내가 들어가고 싶어하는 증거 집단인데 소속 집단이 됐다는 얘기는 내가 거기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잘 행동하겠죠.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시험에 안 나와요. 문제는 소속 집단과 증거 집단이 다를 경우 내 집단에 대한 불만족과 상대적 박탈감을 하게 된다. 대표적인 예를 옆에다가 뭐라고 쓰시냐면 반수생, 편입생 느낌 오실 거예요. 반수생은 뭐예요? 나는 비록 남자지만 여자가 너무 많은 여대로 가고 싶어. 그래서 3월 달에 딱 입학을 했는데 내가 원하는 그런 대학이 아니야. 미팅했더니 막 폭탄만 나오고 짜증이 너무 나. 그래서 6월 달에 과감하게 한 학기만 다니고 벗어던져서 다시 한번 반년 동안 재수하는 거죠. 편입생 마찬가지죠. 대학 2학년 동안에 다니다가 3학년부터 다른 대학에 가려고 공부 다시 하는 건데 두 개 다 본인이 현재 속해 있는 집단이 중거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대학을 예로 들었습니다만 다시 공부하고 다시 편입해서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과 똑같고 좋은 집단이라면 전혀 바꿀 생각이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소속 집단과 중거 집단이 다르면 내 집단에 대한 불만족 생기고 상대적 박탈감 생기는 겁니다. 자, 시험에 한번 우리 수능 시험에 한번 나왔던 거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중거 집단에 자, A 부인이 계시고 B 부인이 계세요. 둘 다 똑같이 30평 아파트에 삽니다. 지금 뭐 평이라는 단위는 잘 안 씁니다만 이렇게 살아요. 근데 A 아줌마는 됐다 불만이 많고요. 너무 불만이 없고 너무 좋고 긍정적이에요. 왜요? 똑같은 평수에 똑같은 아파트에 살지만 서로의 뭐가 다르다? 기준, 준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요 아줌마는요. 신혼 때 50평에서 시작했어요. 50평에서 시작했는데 신랑이 어떻게 했어? 주식해서 말아먹었어요. 그래서 30평으로 떨어진 거예요. 불만 됐다 많겠죠. 이 아줌마는 단칸방에서 원룸에서 어렵게 시작했는데 열심히 둘이 돈 벌어서 30평 자기 아파트를 산 거예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똑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사람이 기준을 누구에 두느냐에 따라서 항상 불만이 있고 긍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목사님이나 스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본인의 기준을 항상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해야지 너무 항상 높게 생각하면 항상 불만만 쌓인다는 겁니다. 자, 준거 집단까지만 5강을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회 집단하고요. 그 다음에 일탈 요거를 좀 잘 정리를 하시고요. 다시 강조드립니다. 복습 꼭 강조하시고 다음 시간부터 사회조직 공식 비공식 관료제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